북한 노동당 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7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 평양에 한당 실무자가 존재해서는 안 될 문건을 목격했습니다. 후계 플랜이라는 제목의 극비 문서에는 해외에 숨어있는 김정남의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건은 대체 누가 만든 것이었을까요? 그것을 본 이 남자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걸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시 중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넓은 도로, 높다란 아파트, 분수대가 있는 광장. 겉으로 보면 제법 번듯한 도시였지요. 저는 그 안에서 노동당 대외연락부 소속 실무자로 일했습니다. 거창하게 들리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당 조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구청에서 공문 처리하는 것처럼 그런 자리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자랑스러웠습니다. 핵심 계층 출신이라는 게 북한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평양 시내에 배급도 나왔고 아들 학교도 좋은 데 보낼 수 있었고 명절엔 고기도 한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육전 2.25 직후 어르신들이 배급표 들고 줄 서시던 시절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시죠? 북한은 그 시절이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저처럼 당에 소속된 사람은 그 줄에서 조금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을 뿐이죠. 침이면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강냉이죽에 간장 몇 방울 떨어뜨려 내오는 아침을 먹고 아들 녀석 학교 가방 챙겨주고 저는 인민복 차림으로 출근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젯밤 집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른들이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선 그게 진짜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례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그날의 당보신문을 소리내어 읽고 학습 토론을 하고 그러고 나서야 본 업무가 시작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루의 절반을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게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장마당,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거기서 아이 손을 잡고 쭈그려 앉아 옥수수 한 줌을 팔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볼 때마다 뭔가 말 못할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감정을 오래도록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27년 겨울, 그 감정은 더 이상 묻혀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 2월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독살됐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는 그 소식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 기관지엔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됐지만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신문보다 이웃집 입소문이 더 빨랐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사무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빛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던 동료가 어느 날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출장 갔다고들 했습니다. 다리 퀘리션스, 어디 레너리 이원, 아싸메르 이 출장이 아니라는 것을 6.25 때 사람들이 밤새 이웃이 사라지던 걸 겪으셨다는 어르신들 말씀 들은 적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먼 나라 옛날 일인 줄만 알았는데 제 눈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료가 뭘 잘못했는지, 누가 고발했는지, 어디로 끌려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의자가 비어있고 그 사람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그게 체제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인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숙제하는 걸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면 아실 겁니다. 자식 걱정은 나라가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부모 마음에선 한시도 떠나질 않는다는 것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면 볼수록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데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절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상관인 리 부장이 급하게 외부 회의를 나가면서 저한테 서류 정리를 맡겼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보고서 묶음을 챙기다가 책상 한쪽에 놓인 서류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표지에 붉은 글씨로 딱 두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극비 기밀이. 북한에서 그 도장이 찍힌 문건은 담당자 외엔 절대 열어볼 수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겁니다. 서류철 안에는 빼곡한 글씨로 가득 찬 문서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처음 몇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건 상단에는 후계 이행 참고 시나리오라는 제목이 달려 있었고 본문 중간쯤에 한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김한솔, 김정남의 아들, 그러니까 김정은의 조카 이름이었습니다. 문건에는 외부 세력, 그 중에서도 미국 측과의 접촉 경로가 암시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 체제가 흔들릴 경우를 대비한 대한 지도부 구성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가문에 관한 내용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하물며 이런 문건을 눈으로 읽었다는 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관련 문서를 숨기던 분들 이야기 어르신들한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이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처럼 저는 그날 그 문건 몇 줄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류철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한번 들어온 글자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곤히 자는 아들 얼굴을 바라보며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내가 그것을 봤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는가. 문건을 본 날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리 부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평소엔 그런 말을 한 번도 건넨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날 오후 내내 손바닥에 식은땀이 고였습니다. 북한에서 윗사람이 이유 없이 안부를 묻는다는 건 대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동네 이장님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 별일 없죠? 하고 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같은 부서 동료 최 씨가 사라졌습니다. 저와 별 접점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흘러들은 말로는 불순문건 열람 혐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 있다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부인 몰래 마루 끝에 혼자 앉았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평양 외곽 친척 집에 계셨습니다. 틈매름 차마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만나러 갔다가 어머니한테 위험이 옮겨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 가족 전체가 연좌제로 엮입니다. 제가 잘못되면 부인도 아들도 어머니도 전부 위험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탈북이라는 두 글자를 진지하게 떠올렸습니다. 왜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두만강을 건너다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어온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 수용소에 끌려가면 그것도 결국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면 차라리 살아보려는 쪽으로 죽을 각오를 하자 싶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그리고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갑니다. 핵션트 살아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준비는 짧게 했습니다. 오래 준비하면 들킵니다. 숨겨둔 돈 몇 푼, 갈아입을 옷 한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출발은 보름 뒤 새벽으로 잡았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 2시였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국경지역까지 이동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걷고 또 기차를 타고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군인이 서류를 들여다볼 때 저는 눈을 내리깔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숨을 쉬려 했습니다. 6.25 때 피랑길에 오르셨던 어르신들이 검문소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슬이야. 미는 으스이야.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겪으신 공포가 이런 것이었구나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두만강에 도착한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겨울 강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발목부터 무릎까지 1000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소리를 내지르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쪽 불빛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만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멀리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턱 밑까지 강물이 찼습니다. 1월의 두만강 물속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불빛이 사라지길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5분이었는지 20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평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그런 수에는 라슈전 마슈디아 와시입니다. 중국 강변 풀숲에 몸을 던지듯 올라왔을 때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별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많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 처음 찾아간 곳은 연변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미리 연결해 준 곳이었습니다.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작은 집이었는데 방 한 칸에 탈북자 서너 명이 함께 숨어 지내는 형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지만 날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말이 통한다는 것, 같은 핏줄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다양사리에서 같은 고향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 마음,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전에 서울 올라온 분들이 서울역 앞에서 고향 사투리 들으면 눈물부터 났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바티너시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찰이 조선족 마을을 돌며 탈북자를 잡아들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는 건 곧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저는 또 짐을 쌌습니다. 이번엔 더 깊숙한 곳으로 숨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은신처에서는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주인 눈치를 보며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손짓발짓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예전에 평양 사무실에서 서류나 넘기던 사람이 맨손으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으니까요. 그 시절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먹고 살기 위해 못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버텼습니다. 어느 날 밤 함께 숨어 지내던 탈북자 한 명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부인과 아들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막막함 속에서 저를 붙잡아 준 건 딱 하나였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떻게든 연락이 닿을 거라는 신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버틴 시간이 넉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은 중국에서 곧장 열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영사관에 직접 찾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사관 문을 두드렸다가 오히려 공안에 넘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이 택하는 길이 동남아시아 경유였습니다. 저도 그 길을 택했습니다. 브로커와 함께 미얀마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트럭을 타고 또 걸어서 열흘이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했을 때는 몸이 거의 한계였습니다. 신발 밑창이 닳아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있었고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도 방콕 시내가 눈에 들어오던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넌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생기고 살아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태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담당 직원분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타양에서 오랜만에 고향말 들으셨을 때 그런 기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몇 배는 더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조사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몇 주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공작원을 보내 저를 찾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절차가 거부되는 건 아닐까? 밤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도와주신 선교사님 한 분이 매일 찾아와 기도해 주셨습니다. 크레디야 버스데이어 버티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올라가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항 바닥이 이렇게 반들반들할 수 있구나. 천장이 이렇게 높을 수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제 갈 길을 가면서도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지 않는구나. 그 모든 게 낯설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이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면 넘어간다는 게 신기해서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골라야 할지 몰라 1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새벽에 따뜻한 컵라면을 먹었을 때는 이게 자유라는 건가 싶어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다 감격이었습니다. 말투 때문에 처음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북한 억양이 남아있으니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설명하면 신기해하는 분도 있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김치를 먹고 명절엔 같은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국 한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밤이면 북에 둔 부인과 아들 생각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아들이 벌써 다 컸을 텐데 얼굴이 기억나지 않을까 봐 겁이 납니다. 이산 가족 아픔이 어떤 건지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그 그리움은 세월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한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 극비 문건에 적혀있던 이름, 그 젊은이가 언젠가 북한의 변화의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다면 미국이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든 결국 중요한 건 저처럼 북의 가족을 두고 온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평양으로 달려가 아들 손을 잡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에 꼭 그날이 왔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통일을 기다리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